제가 모친상을 치른 지 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 갖고 한때 우울증이 좀 깊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케어받은 지 한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다행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주치의 분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의사분과 친해지긴 좀 힘들죠. 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공적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제 학교 선배와도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 선배님과 의사분과 함께 사적으로 몇 번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또 가끔씩 술자리를 가질 만큼 좀 친해진 케이스인데 지금부터 제 담당 의사분을 닥터 최라고 호칭할게요. 닥터 최 선생님과 저랑 가끔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닥터 최 이분께서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으신데 어떤 이 뭐랄까 취향이 비슷하세요. 팝송을 좋아하고요. 또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하고 또 무서운 얘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어떤 대화의 연결고리가 좀 많아졌던 셈이죠. 그래갖고 저랑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닥터 최 선생님과 가끔 술자리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닥터 최 선생님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혹시 살면서 무서운 존재를 경험하거나 기현상을 겪은 적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딱 한 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겪은 일이라면서 그때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닥터 최 선생님께서 야 선비야, 만약에 선비 너가 의사라면 친구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있으면 과연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좋겠느냐 라면서 운을 띄우시면서 본인이 겪은 사연을 그때 들려주셨는데 닥터 최 선생님 친구분 중에 닥터 김이란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와 같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친구한테 힘든 시기를 겪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자기도 정말 힘들었다면서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닥터 최 선생님의 친구인 닥터 김 선생님의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쉽게 닥터 김 선생님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정신과 전문의인 닥터 김 선생님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이복 여동생을 편의상 여동생이라고 부를게요. 여동생이 시집 갈 때까진 한 집에서 쭉 같이 살다가 여동생이 10년 전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4년 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건데 한 명의 자녀는 신랑 쪽에서 키우게 된 거고 그 후로 여태껏 여동생이 쭉 혼자 살고 있었대요. 여동생이 이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됐겠죠. 이제 집에서 아버님께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설득을 했는데 여동생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대요. 그리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여동생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여태껏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이혼할 때 받은 그 위자료로 서생 주변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데 여동생이 이혼한 이후에 이 우울증이 좀 심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 김 본인이 전문이지만 어떤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여동생을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신뢰가 가는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전 병원 동료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 친구가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신 닥터 최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닥터 김의 여동생을
친구인 닥터 최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고 있었대요. 닥터 김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같은 울산권에 살고 있지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고 또 서로의 생활 패턴도 다르죠. 그리고 바빠가지고 그만큼 자주 볼 기회가 없었대요. 가끔씩 닥터 김 선생님이 친구인 닥터 최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여동생과 가끔 통화를 해가면서 여동생의 질환의 진전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닥터 최에게 한 통의 심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닥터 김. 야, 너 동생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질환이 심각한 것 같아. 내가 한동안은 너희 동생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없고 그동안 말도 평범하게 자라고 그래갖고 그냥 단순 만성 우울증 단계로 판단했거든. 뭐 가끔 환각 현상도 스트레스성 환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래갖고 상담으로 케어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오늘 상담 중에 너의 여동생이 돌발 행동을 하더라. 히스테리를 일으켜가지고 간호사분 뺨을 때리고 내 차트를 뺏어서 막 집어던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 다행히 중재시키고 여동생에게 진정제 투여하고 1인실 병동에 지금 입원을 시켰거든.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양극성 장애 같았어. 아무튼 이따가 너 시간 내서 너가 와서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닥터 김이 그래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끝냅니다. 그리고 통화상으로 친구인 닥터 최 얘기를 들은 닥터 김 선생님은 혈일을 제쳐두고 일을 마치는 대로 곧장 바로 여동생을 만나러 친구 닥터 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는데, 우선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동생 진료 기록을 이 차트를 쭉 훑어보고 친구의 안내를 따라서 동생이 있는 1인실로 가봤는데, 여동생이 눈을 뜨고 멍한 표정으로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닥터 김쌤이 동생에게 말을 걸어봤죠. 오랜만이네. 몸은 좀 어때?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내가 왜 여기 있어? 언제부터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지? 하고 물어보길래 너 오늘 병원 진료받다가 한 행동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늘 너가 내 친구에게 한바탕 소동을 벌였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해둔 거야.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오빠 병원 진료실 들어온 이후부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닥터 김 선생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동생에게 우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며칠 정밀검사 좀 더 해보고 별일 없으면 퇴원할 거야. 한 며칠 쉰다고 생각해. 또 보자. 그러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주치의인 닥터 최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여동생의 상태를 토론해 보다가 나온 결론은 해리장애의 일종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가끔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 며칠 지켜보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퇴원을 시킬지 아니면 폐쇄병동으로 옮길지를 결정 내리기로 하고, 그날은 그렇게 닥터 김 선생님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며칠간 동생 생각에 불안감에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혔겠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친구인 닥터 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대요. 닥터 최가 내가 한 며칠간 너희 여동생 정밀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계속 진행해봤는데 정밀검사 결과는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증세는 안 나왔고 그냥 우울증으로 좀 판단되거든. 아무튼 상담한 결과 별 증세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퇴원을 시켜도 되겠다고 내가 판단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물론 너의 여동생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너나 가족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줘야겠다. 그런 전화가 걸려온 것인데,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친구의 말에 닥터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며칠 후 퇴근하는 대로 여동생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여동생이 장사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자 여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 도착해서 주차를 해놓고 입구에 들어서는데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대요. 그 카페가 복고풍의 통나무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건물 주변이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싸해 보이는 거예요. 개업하고 한 5번째로 동생 가게를 와본 건데 그날따라 여느 때랑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답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가게 입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밤이라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였는데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가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남자 2분 그리고 여자 1분 일행처럼 보였는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야 장사 잘 되네 하고 닥터김 선생님도 가게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카운터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닥터김 선생님은 창가에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게를 둘러보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뚝딱 안주를 만들어 가지고 맥주를 들고 본인이 앉은 테이블로 와서 앉았죠. 그래서 야, 안 바빠? 좀 전에 손님 3분이 이 가게로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 장난치는 거 여전하네. 여기 지금 손님 1명도 없거든? 1시간 전에 내 테이블 받고 손님이 끊어졌거든? 그래갖고 아니야 내가 분명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남자 2분 여자 1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머 그럼 내가 손님을 못 보고 지나쳤나? 이상하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카페에 칸막이 룸 있는 곳하고 이제 화장실을 둘러보고 오더니 오빠 아무도 없는데 오빠가 헛걸 봤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닥터김 선생님은 어리둥절해지기 시작했었죠. 야 이제 내가 헛것도 다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생 앞이니까 애서 태어난 척 하면서 오랜만에 여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시각이 10시쯤이었는데 가게가 후미진 곳에 있어서 가지고 그런지 그날따라 더 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여동생과 그동안 미룬 대화를 실컷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느낀 건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동생의 정신 건강 상태가 그리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었죠. 그냥 우울증이 있어서 단순 스트레스성, 히스테리 정도 일으켰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술이 어느 정도 오르니까 그만 마시기로 했고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눈을 의심하는 일이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자기가 여동생 가게로 들어오기 전에 봤었던 그 일행들 2 남자와 1 여자 그 일행들이 순간적으로 보이더니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동생은 가게를 마치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꿈인가? 싶어가지고 자기 뺨을 때려봤는데 그러니까 아프더랍니다. 분명 술을 마셔서 그런 건 아닌데 한동안 닥터김 본인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정신질환이 좀 심각해진 건가? 스트레스성 환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니야 잘못 볼 수도 있지 하면서 애써 그 생각을 외면하려고 했대요.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선 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상태를 우선 yes, but 그러니까 긍정 그렇지만 부정해야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게 보일 수 있지.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헛걸 본 걸 거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대리업체에 기사를 부른 지 1시간이 넘어도 대리기사가 배정이 안 돼가지고 별 수 없이 여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이제 서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화 해수욕장 근처에 원룸에 여동생 집이 있는데, 여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여동생 집에 도착해가지고 술이 많이 취하니까 여동생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뻗었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골아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 보니까 잠결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놈 데려갈까? 왠지 재밌겠는걸,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실눈을 떠보니까 자기 두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본인은 분명 여동생 원룸에 여동생과 함께 들어왔고 분명히 방 안에 자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눈 뜨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폐가였대요. 집 천정이 막 다 으스러져 가지고 내려져 앉아 있었고, 어두컴컴하고 주변에 막 부러진 나무 조각하고 철골 쓰레기, 막 나무 조각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눈 비비고 쳐다봐도 폐가였는데, 오래돼서 막 썩어가지고 오염된 싱크대하고 부서진 가구들이 보였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은 다 깨져서 이 바닷가에 매서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어느 방 한켠에 들어가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누운 상태에서 한동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받은 상태로 얼이 빠져가지고 멍해 있다가 폐가 거실 쪽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형체의 다리들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고개를 더 들어서 시선을 바닥 쪽에서 천정 쪽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동생 가게에서 봤던 그 일행들, 그러니까 남자 2명, 여자 1명이 거실 쪽에 서서 누워있는 자기를 동시에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달빛만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곳이라 가지고 그 세 사람의 형체는 이제 실루엣이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였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들은 달빛에 비춰서 이렇게 잘 보였대요. 다들 눈꼬리가 찢어져서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깔깔 웃고 있었는데, 웃음소리가 사람의 톤이 아니라 귀신 톤 같았대요. 자기들끼리 서로 막, 야, 얘 데려갈까? 그래, 데려가자.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과 그 상황을 보고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몸이 굳어버린 거죠. 겁에 질린 채 그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가지고 눈을 찔끔 감고, 그때 속으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이거 착시현상이다. 지금 내가 헛거본 거다. 이렇게 계속 주문 외우듯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세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실눈을 떠보니까 그 세 사람의 존재 중에 여자 존재가 자기 얼굴 앞에 한 10cm 정도 가깝게 바로 그 무서운 얼굴을 들이밀더니 본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랍니다. 닥터 김 선생님이 겁에 질린 채로 바들바들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 여자로 보이는 존재가 자기와 똑같이 행동을 똑같이 하더랍니다. 손톱을 물어뜯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손가락까지 우두둑 오드득 씹어먹고 있더랍니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상태로 바로 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멍한 상태로 실눈을 떠보니까 그 세 사람은 눈앞에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얼른 그곳을 달아날 생각에 핸드폰 조명을 비춰가지고 이제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곳을 빠져나오려는데, 거실 쪽에서 여동생이 그 폐가 거실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입에 칼을 물고 있었대요. 칼날은 바깥쪽인데 날이 안 선 쪽으로 칼을 물고 거실 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하도 기괴해서 다시 공포감이 밀려 들어왔는데, 겁이 나도 일단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야 되니까 본인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하고 닥터 김 선생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친구인 닥터 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새벽인데 다행히 친구가 전화를 받았대요. 야, 큰일 났다. 내 동생 정신병 심각하다.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동생 따라 동생 집에 왔는데 눈 떠보니 폐가더라. 그리고 지금 여동생이 칼을 물고 거실 쪽을 막 걸어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분열 증세 같아. 일단 응급실로 직행할 수 있는 구급사 좀 당장 좀 보내줘. 그리고 여기 있는 주소 내가 맵으로 확인해서 바로 보내줄게. 그러고 계속 동생을 지켜만 봤대요. 여동생이 계속 칼을 물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제 동생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숨죽이고 그 기괴한 해괴한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오면 동생을 한꺼번에 안전하게 진압하려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나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귀에서 갑자기 친구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닥터 최의 음성이. 아니, 전화한 지 몇 분 되었다고.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친구의 음성이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친구인 닥터 최가 보였대요. 하도 의아해서 다시 동생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동생 대신 간호사분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분명 어두컴컴한 폐가에 자기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환한 조명으로 밝게 비춰진 병원 입원실이 보였답니다. 그때 친구 닥터 최가 갑자기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난 괜찮은데 근데 여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 닥터 최가 여기 정신병동이야. 너 정신이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입원시킨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긴 그 상황이 납득이 안 가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친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일단 여동생의 신고로 여기 너가 이 병원으로 응급실 차를 타고 후송되어 왔고 너가 술이 돼서 동생 집 근처의 재개발 구역의 폐가 쪽에 들어가는 걸 여동생이 목격했는데 너가 한동안 그 폐가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칼을 물고 폐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 동생이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너의 가족들 동의하에 너가 이리 오게 되었다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닥터 김 선생님이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심각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듣게 됐는데 그럼 그동안 동생 가게에서 겪은 일이랑 폐가집에서 겪은 일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환각이고 어디까지가 망각이고 이런 생각에 매우 혼란스러웠대요. 그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 후로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이 꿈속 같은 기억들이 이어지지 않고 조각조각 기억에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가끔 닥터 최의 모습이나 여동생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기억이 끊어지고 또 자기가 여동생 가게에서 본 일행들 그 무서웠던 세 사람의 모습도 보이다가 또 기억이 끊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기억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안가는 몽환적인 느낌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대요. 지금까지는 닥터 김 선생님의 시점에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들려주신 닥터 최 선생님의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닥터 최 선생님께서 어느 날 새벽쯤에 닥터 김의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는데 여동생 얘기가 오빠가 자기 가게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대리운전이 안 잡혀가지고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오빠가 자기 집에 안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요. 잠이 깬 거죠. 자기 오빠가 술이 그 정도로 돼서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숙이 이렇게 잘 사람인데 술도 되었고 갑자기 사라지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빠 전화기로 전화를 해보면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집 근처의 폐가 쪽에서 오빠 전화기의 벨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벨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더니 폐가에 깨진 창문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음을 걷고 있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오빠였는데 입에 칼을 물고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탁 막히는 듯하고 귀괴한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본인인 닥터 최에게 전화를 건 것이 여동생이. 그래갖고 닥터 김을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해 온 건데 1인실에서 닥터 김을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포박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정신질환이 급성이어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올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닥터 김에게 들었던 얘기를 지금까지 들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닥터 김의 정신병이 해리 장애의 일종이었는데 그 정신질환이 급격해져가지고 깊어진 나머지 그 이후로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게 되고 닥터 김은 폐쇄병동으로 그만 옮겨지게 되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차도를 보이지 않자 닥터 최 선생님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께 고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제발 병원에 한번 와주셔가지고 친구 상태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신부님께서도 좀 영안이 트이신 분이셨대요. 근데 신부님께서 친구인 닥터 김의 상태를 보더니 이건 자기 영양박해 문제라고 하시고 바티칸에 한번 요청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대요. 그 바티칸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가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친구의 상태를 녹화를 하고 바티칸에 정식 요청을 했는데 승인은 빨리 떨어졌대요. 근데 구마 사제가 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적 빨리 온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병동에서 구마 사제를 통해서 테마의식을 치렀는데 2명의 구마 사제가 닥터 김을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하도록 병원 관계자분에게 요청을 했고 그 상태에서 구마 사제 2분이서 성수를 뿌려가면서 4시간 가까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셨는데 그때 닥터 최 선생님 본인도 눈을 감고 기도를 같이 했던 거죠. 불문율 중에 하나가 기도 중에 눈을 뜨면 테마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변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침대나 선반 그리고 창문이 막 덜컹덜컹 흔들흔들 거리는 기현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에게서 3명의 인격체가 있는 듯한 현상을 목격했는데 물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소리로 음성으로 들은 거죠. 친구인 닥터 김이 제각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번갈아 내면서 중간중간에 막 코피 흘리고 거품 물고 기절하는 바람에 기도가 중단되었다가 또 정신이 돌아오면 또 기도가 시작되었다가 그렇게 반복되는 바람에 시간이 그리 지체가 된 건데 테마가 되어가지고 이 악령들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사탄이라고 그러죠. 데블을 한 명씩 빠져나갈 때마다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사탄이 테마될 때마다 다들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해요. 물론 라틴어였다는데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러다가 내가 여기 아닌 뭐 갈 데 없는 줄 알았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구마 사제가 땀을 흥건히 땀범벅이 된 채로 의식이 다 끝났다고 했고 친구는 기절한 상태였는데 그때 닥터 최 선생님이 구마 사제한테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붙었냐고 물어봤는데 구마사제 말로는 악마 숭배를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렇다고 구마사제 분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닥터 김이 완치가 되고 나서 닥터 최 선생님이 닥터 김 선생님에게 너 환자분들 중에 혹시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를 가진 분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닥터 김 말로는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그 라틴어를 쓰는 외국 이태리 사람인데 그 환자와 한 1년 정도 상담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CD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 선물 받은 CD를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들어봤대요. 들어보니까 배경음악도 좀 잔잔하게 깔리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들리는 음성이 그냥 듣기 좋아가지고 잠 안 올 때마다 틀어놓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CD를 틀어놓고 잠을 자니까 잠이 잘 와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잤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닥터 김이 이제 테마가 되고 정신질환도 없어지고 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그 CD에서 흘러나오는 라틴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악마 성서 내용이었다고 하더랍니다. 그 때문에 자기 몸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게 아닐까.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 있었답니다. 닥터 최 선생님께서는 그때 그 일로 정말 참 이 세상에 이 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있는 걸 몸소 체험했다고 들려주신 얘기였습니다.